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빠가 3명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맞아요. 전 아빠가 3명입니다. 저희 엄마는 결혼을 3번 하셨거든요. 엄마는 남성 편력이 심하고 돈 없이는 못 사는 분이세요. 첫 번째 아빠, 그러니까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엄마는 사업이 망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섰어요. 그리고 얼마 뒤 두 번째 결혼을 하셨죠. 새아빠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아마 엄마 딴에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나 봐요. 새아빠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어요. 엄마의 사치스러운 성향도 모두 맞춰주고 제게도 따뜻하게 잘해주셨죠. 늘 바쁘긴 했지만 좋은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새아빠가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과로사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엄마는 꽤 많은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미망인이 되었죠.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재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새아빠죠. 엄마의 야망도 점점 더 커진 걸까요? 세 번째 남자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분을 만나셨더라고요. 하나 흠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물론 세 번째 결혼하는 여자가 그게 문제라고 하면 양심도 없는 거겠죠. 여하튼 그렇게 전 팔자에도 없는 부자 아빠가 생겼습니다. 돈의 노예인 비정상적인 엄마에 비해 새오빠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죠. 자신이 정한 규정을 어기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랄까요. 저희 집에는 불문율이 몇 개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할 것, 그리고 암묵적인 불문율은 더 이상 이 집안에 이혼은 없다는 것이었죠. 새아빠가 이혼을 했고 저희 엄마도 이혼 경험이 많으니 더 그랬지 싶어요. 제게는 배다른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새아빠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그중 둘째 딸도 이혼을 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딸이 바람나서 이혼했고 상대 집한테 크게 망신을 당한 후로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됐고요. 여하튼 저런 불문율을 제외하고는 무뚝뚝하지만 엄마보다는 훨씬 상식적인 사람이죠. 전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하도 남자를 갈아가면서 만나는 걸 많이 봐서 바람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라 사실 엄마보다는 새아빠가 말하는 게 더 납득이 됐어요. 어릴 적 엄마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사랑이 밥 먹여줄 것 같아? 불행은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야. 자고로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아도 절대 불행하게 만들진 않아. 중학생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하는 엄마가 정상일까요? 엄마는 저런 말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유로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훨씬 많다. 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라고 늘 말했죠.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돈 없는 남자는 극혐했어요. 아빠가 바뀔 때마다 옷과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자랑하는 엄마를 보면서 미안하지만 천박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난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안 해.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 신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너도 살아봐. 그렇게 되나? 엄마는 제가 연애할 때마다 어떻게 만나는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집 아들이냐, 연봉은 어떻게 되냐가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 미대를 졸업하고 가구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가구 공모전에서도 몇 번이나 입상을 해서 업계에서 꽤나 주목받는 시네였고요. 평소였다면 엄마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절대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입상했다는 기사를 보여주자 엄마는 이 모질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상 받아봤자 결국 남 아래에서 일하는 거야. 진짜 잘 돼야 월급 받는 디자이너고 아니면 가구 공방이나 차릴 텐데. 그래서 한 달 생활비나 제대로 벌어오겠어? 야, 당장 헤어져. 라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꿈이 뭔지는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뭐든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속물 같은 엄마를 보면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 후론 엄마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다 오는 날이면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닌지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민설아, 왜 생전 안 입던 원피스를 입었대? 너 설마 아직도 그 가구쟁이 만나는 거 아니지? 내가 누굴 만나던 말던 엄마가 상관하지 마. 나 이제 엄마한테 말 안 해. 너 걔랑 헤어진 거 맞지? 어떻게 엄마가 상관을 안 해? 여자한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혼 잘해야 인생 피는 거 몰라? 너 잘 살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르고. 엄마, 하늘이 웃고 땅이 웃어. 엄마는 양심도 없어? 엄마 욕심에 몇 번이나 결혼한 거지. 내가 언제 부자 아빠 가고 싶다 했어? 하늘이 들으면 노해. 너 살면서 돈 많아서 손해본 적 있어? 이게 애미가 기껏 배부르게 살게 해주니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여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편히 사는 거야. 돈 없는 남자는 이 집에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대화를 돌림 노래처럼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엄마는 그냥 인생에 깊이가 없구나. 각자의 삶을 살자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덕에 최대한 누리고 산 건 맞죠. 사치나 속물 근성을 제외하고는 엄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죠. 돈은 있었지만 새아빠와 동생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안쓰러웠고요. 그래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지내자 마음먹었어요. 물론 그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났고요. 전 엄마한테 보란 듯이 뜨겁게 사랑 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이 그 사람이 가구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 났거든요. 당연히 엄마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어 보인다나요? 여튼 남편은 국제 가구 디자인 공모전 수상했던 게 기회가 되어 해외 바이어들과 인맥을 쌓고 외국에서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게 됐죠. 연애 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상함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고요. 남편은 미적 센스가 뛰어나고 감각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을 가도 그냥 관광하고 맛집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자였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제일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절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바쁜 걸 제외하고는 남편에게 다른 불만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저조차 가기 싫은 친정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이 자처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곤 했죠. 이미 3번의 결혼을 한 엄마는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전 그들과의 사이가 늘 힘들었어요. 특히 동생들은 저와 엄마를 돈 보고 들어온 여자처럼
바라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매주 가족 식사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새아빠의 엄포이기도 했지만 그게 엄마가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의 친정 사정을 모두 알기에 늘 동행해줬고 저보다 더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처갓댁에서 저녁 식사, 그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의 처갓집에 매주 가는 게 절대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은 군말 한 번 없이 와서 오히려 밝게 분위기를 주도했죠. 장모님, 오늘따라 갈비찜이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치? 이모님이 6시간이나 구웠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처남, 요즘 회사 주가 좋던데? 아, 네. 저도 요즘 덕분에 재미 좀 봤어요. 형님 소문 빠르시네요. 내가 해외 바이오가 많잖아. 처남네가 외국계 기업이라 얘기가 자주 들리더라고. 좋은 소식 있으면 미리 저한테도 귀뜸 좀 해주세요. 혼자 재미 보지 마시고요. 최서방은 시간 되면 밥 먹고 바둑이나 두고 가지. 그럼요, 장인어른. 언제든 좋습니다. 전에는 냉랭함이 감돌던 식탁이 남편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저녁 시간이 됐죠. 결혼 전 남편을 반대하던 엄마는 본인이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마냥 사위 사랑이 지극한 장모가 됐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일이 바빠졌고 당연히 일이 잘 되어 바빠지는 건 좋지만 그건 새아빠가 정한 규칙, 즉 식사 자리에 못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첫째 동생이 일 때문에 못 왔을 때도 새아빠는 크게 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스케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놈이 어디 가서 큰 돈을 만지고 큰일을 하겠냐. 넌 싹수가 글렀어. 이런 말을 하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동생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다른 것에는 크게 터치하지 않는 새아빠였지만 유독 가족 식사에는 예민하신 분이었죠. 그게 화목한 가족이 유지되는 길이라고 믿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았지만 가족 식사에 불참할까봐 그게 늘 노심초사였어요. 아마 동생이 꽤 오랜 시간 천대받고 마음고생하는 걸 봤기도 했지만 남편까지 그런 취급 받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물론 저와 남편은 밥만 먹고 집에 오면 되지만 그 집에 사는 엄마는 괜히 더 눈치가 보일 게 뻔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맞춰서 오겠다는 남편이 회의가 길어져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서방은 아직인가? 그게 안 늦겠다고 했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지나 봐요. 형부는 아빠 늦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신데? 지난번 오빠 꼴라려고 그러나? 여보, 최서방이 요즘 이탈리아 바이어랑 진행하는 게 많다나 봐요. 금방 올 거니까 우리 먼저 먹고 있죠. 이러다 음식 식겠어요. 안절부절하는 엄마와 아무 말도 못하는 저의 바람이 무색하게 남편은 결국 오지 못했죠. 그 사이 새아빠가 좋아하는 위스키와 고급 과일 바구니가 킥으로 왔고요. 아마 본인도 못 올 걸 예상했는지 급하게 비서를 시켜 보낸 것 같았어요. 주말에 최서방 좀 오라고 하게. 새아빠는 퀵이 온 건 본체만 채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제야 민설아, 최서방이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른들이랑 약속한 거러겨. 저렇게 과일 나부랭이 틱 보내면 끝인 줄 알아? 어디서 못 배운 티 내고 있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이가 일부러 그랬어. 지금 해외 업체 만나는데 스케줄 꼬였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가 새아빠한테 말을 잘해주진 못할 망정 왜 그걸 베베 꼬아서 생각해? 언제 그이가 식사 자리 한 번이라도 안 온 적이 있어? 딴 사람은 몰라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이 맹추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 처음에 괜찮다고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 니네 아빠랑 네 동생들은 안 바빠서 맨날 저녁 식사 오는 줄 알아? 내가 니네 아빠 얼굴을 무슨 낯으로 봐. 진짜 속상해 죽겠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새아빠 마음 풀어드리고 가면 되지?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모질게 말하는 엄마가 미웠지만 저희 부부 때문에 엄마한테까지 불똥이 튀기는 건 싫었죠. 그래서 그날은 친정에서 자고 왔습니다. 남편도 접대 자리가 있다고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고 엄마 위신도 세워줄 겸 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오니 새아빠의 기분도 조금은 풀린 듯했죠. 그날 가족 식사에 불참했던 게 미안했는지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도 했죠. 며칠 동안 풀 죽어 있는 제가 안 되어 보였나 봐요. 물론 다시는 가족 식사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요. 다행히 새아빠도 평소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에 그의 가족 식사 결석 사건은 잊혀지고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여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일이 너무 바빠 퇴근해서 자기 직전까지 노트북을 들고 살았죠. 시차가 정반대인 유럽, 미주를 상대로 일하다 보니 집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요. 새벽까지 휴대폰이 울리는 일은 연애 때부터 다반사였어요. 그날 밤은 자려고 둘이 누워있는데 역시나 전화가 오더군요. 침대 옆 협탁에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건네주는데 남편이 다급히 전화를 가져가더니 끊는 거예요. 제재소? 목재회사? 안 받아도 돼. 왜 남의 전화를 보고 그래? 보긴 뭘 봐. 옆에 있으니까 준 거지. 내가 언제 자기 전화 본 적 있어? 아니야. 업체에서 새벽에 전화하길래 내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자자.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발끈하는 걸 보니 어이없었지만 남편 말대로 일이 바쁘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그러던 사람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한 번쯤 의심해봐라 라는 말이요. 물론 전 그게 단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의심할 생각은 하지 못했네요. 며칠 뒤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남편의 타블렛 PC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 되더라고요. 평소 서로의 휴대폰도 일절 안 건드리는 사이인데 그날따라 눈앞에 카카오톡 채팅창을 보니 왠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본 목재회사라는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발끈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 이름이요. 하필 마지막 대화가 즐거웠어요 하트라고 끝났더군요. 회사 사람과 하트를 붙여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흔할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목재회사 직원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예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형한 티가 많이 난 얼굴에 노출이 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였죠.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오빠. 저희 가게 처음 아니시죠? 날짜를 보니 남편이 가족 식사에 못 온 그날이더라고요. 하필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온 날 그 인간도 외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목재 회사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 이번에 테이블 바꾸려고 하는데 오빠네 매장 좀 가도 돼요? 매장은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녀를
고객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대하지 않는 것 같았죠. 오늘 밥 잘 먹었어요, 오빠.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내주신 꽃바구니는 더 마음에 들고요.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 꽃바구니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보냈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고도 대화는 끝나지 않더군요. 밤에 연락하지 말랬지. 와이프랑 같이 있어. 끝까지 대화한 걸 모두 읽기도 전에 태블릿 PC를 던져버렸어요.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나 다 알고 말하는 거야. 다 봤어. 당신 그때 내가 엄마 집에서 잔 날 어디서 잤어? 그게 언제 쪽인데 지금 이야기를 해. 어디서 자긴 당연히 집에서 잤지. 그러니까 폰 꺼내보라고. 모든 걸 알고 물어보는 사람 앞에서 빠져나갈 재간 있나요? 아마 남편은 긴 바람을 필 생각은 없었으니 대화도 지우지 않았지 싶어요.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설아야, 맞아. 아니 나 그날 회의 끝나고 접대에 끌려갔어. 그건 너한테도 말했잖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외국 사람들 진짜 인정사정 없이 먹이더라고. 그리고 일어나는데 옆에 그 여자가 있는 거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믿어줘. 필름 끊겨서 일어났더니 술집 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잔 건 바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후에도 만났잖아. 그 말은 왜 안 해? 그것도 바람이 아니라고 말해보지 왜? 그게 왜 바람이야. 너도 카톡 대화 다 봤다며. 나 진짜 고객으로 대한 거밖에 없어.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 걸로 보여? 아니잖아. 그냥 딱 접대 자리에서 몇 번 보고 고객이라 어쩔 수 없이 본 게 다야. 그걸 바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 정말 억울해, 자기야. 넌 안 좋아하는 여자한테 꽃 보내고 밥 먹니? 고객하고는 다 그래? 난 안 그래. 그리고 내 남편도 안 그래야 돼. 난 자기가 그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최준혁, 나한테는 술집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신뢰가 깨졌다는 게 포인트야. 우리 그만 살자. 이 말을 끝으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막상 호기롭게 나오긴 했지만 한밤중에 갈 데가 없더군요. 결국 친정집에 갔죠. 다행히 새아빠는 자고 계실 시간이라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캐리어를 본 엄마는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물었죠. 평소라면 부부 사이 일이니 말을 안 했겠지만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흥분한 상태라 이 상황을 다 말했어요. 이혼을 할 거다. 더 이상 못 산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더 어이없게 최서방 말이 틀린 게 없구만.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접대하면서 술집 갈 수도 있지. 그런데 나오는 여자를 왜 바람 상대로 생각해? 네 상대가 아니잖아, 그런 여자들은. 엄마, 그게 말이 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잤대. 그리고 나랑 그 여자한테 같은 꽃을 보냈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람이 아니야? 그냥 업소 여자잖아. 뭘 그런 걸로 이혼이니 눈 감아주고 말 것도 없겠구만. 그리고 너네 아빠 성격 몰라? 둘째도 이혼했다가 몇 년 동안 찬밥 신세였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너. 알지? 그냥 며칠 여기 있다가 최서방한테 가방이나 몇 개 사달라고 하고 화 풀리면 들어가. 엄마는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왜 슬퍼하는지는 공감할 생각도 없지? 최준혁은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댄데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된다. 나 갈게. 그리고 내 결혼, 이혼에 관여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한 뒤 다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람핀 아들을 편드는 시어머니 얘기는 들어봤어도 친정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전 고민 없이 이혼 소장을 발부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끝을 거스르고 이혼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가족 식사를 하면서 새아빠는 저에게 냉담하게 대하셨죠. 그분이 생각하는 화목한 가족으로 보이는 절대 조건을 어겼으니까요. 결국 엄마는 절 재혼시장에 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저 때문에 집에서 계속 눈칫밥 먹는 엄마를 보니 미안해지더군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선을 보게 됐죠. 그렇게 만난 남자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치면서 오래전 등단까지 한 시인이었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하다 퇴임하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를 하셨다고 해요. 말 그대로 기품 있는 집안이었죠. 부모님이 교단에 계셨는데 이혼녀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의외로 개방적이어서 놀라서 물었죠. 부모님도 석훈 씨도 저 이혼한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석훈 씨도 그렇지만 부모님께선 왜 굳이 이혼녀 만나는데 뭐라고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결혼까지 얘기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잘 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싱글이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교단에 계셨지만 그렇게 빡빡한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개방적이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믿어주는 성격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첫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몇 번 더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대로 조용하면서도 진중한 모습에 믿음이 같달까요? 원래 누군가를 만날 때는 바로 직전 헤어진 사람의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본다고 하잖아요. 이 남자는 전 남편처럼 유머와 감각은 없어도 조금은 무뚝뚝해도 다른 여자를 본다거나 소위 말하는 뒤가 구린 일은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직업에서 오는 신뢰도 강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석훈 씨는 이혼녀 만나는 거 진짜 괜찮아? 동료 선생들이 뭐라고 안 해? 난 설아 씨가 오히려 이혼녀라서 좋아.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신중하고 남을 배려하잖아. 분명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상대의 마음까지 생각하느라 말하기 전 많이 생각하고 말하잖아. 그리고 이혼은 흠이 아닌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해?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너무 감동이다. 이혼 안 했으면 석훈 씨 못 만났겠네. 저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어쩜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남자였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이런 사람이라면 또 한 번 믿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그때쯤 석훈 씨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냈었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언제부터 같이 살지나 얘기하자. 우리 설아 닮은 토끼 같은 아들이랑 딸이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타령을 그렇게 해, 자기는. 그냥 너 닮은 애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러지. 그나저나 자기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지. 요즘은 남편들도 그런 거 같이 체크해주고 해야 한대. 벌써 남편 다 됐네. 안 그래도 산부인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우리 엄마 유난인 거 알잖아. 다른 때는 무뚝뚝해도 제 몸에 한해서는 끔찍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고요. 상견례 때 보니 어른들 인상도 좋으시고 절 귀하게 대하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보다 오히려 두 번째 결혼은 더 빨리 진행됐습니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정리됐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지? 얼굴이 헬쓱해 보여. 아니야, 나 컨디션 좋은데.
왜? 나 피부가 상했나? 꼭 그렇다기보단, 설아야, 내가 우리 집 장손인 건 말했지? 되게 힘들게 가진 아들이라 할머니가 엄청 애지중지 예뻐하셨다며. 그게 왜? 우리 집이 대를 잇는 게 중요한 집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기 전 같이 건강검진도 받고, 겸사겸사 불임 검사도 받아보면 어때? 자기도 요즘 피곤한데 필요한 거 있으면 수액도 받고. 그게 뭔 소리야? 결혼도 안 했는데 불임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집이 워낙 대 있는 게 중요한 거 알잖아. 상견례 끝나고 엄마가 자기 인상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하나 걸리는 게 초산치고는 나이가 좀 있지 않냐 하시더라고. 어이가 없다 진짜. 내 나이 모르고 만났던 것도 아니고 얼굴이 아니라 골반 보니 애 낳기 힘들어 보이셨던 건 아니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집이 좀 그런 건 원래 알고 있었잖아.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이런 말을 듣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어엿한 중반인데, 그리고 아직 저희 둘은 제대로 된 자녀 계획도 세운 적 없는데 불임 검사를 먼저 받자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그 집에 애 낳아주려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던 친정 엄마가 얼굴이 안 되어 보였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엄마, 결혼 전에 불임 검사 하자고 하는데 이 결혼 하지 말까? 그게 뭐가 이상해? 요즘 결혼 전에 서로 유전병 확인하려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받고 워낙 결혼을 늦게들 많이 하니까 산전검진도 같이 받더만. 그 뭐라더라? 그걸 웨딩 검진이라고 하던데? 그 검사해서 네가 문제가 아니라 김서방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맹충아, 일단 검사 받아. 받아서 손해볼 게 뭐 있어? 우리 엄마 이럴 땐 참 신여성이네. 그럼 엄마는 만약 유전병이 있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막말로 돼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래하는 집이라 불임검사 받자고 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 내가 무슨 씨바지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요즘은 결혼 전에 다들 하는 거야. 아들 중요한 집이면 더 따질 수도 있지 뭐.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하고 좋지 않니? 난 사돈댁 마음에 든다 얘.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랑 이야기 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물어보니 결혼 전에 부부끼리 건강검진, 산부인과 검사 받은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너무 꽉 막혔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자기야,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도 조금만 이해해줘. 다른 건 내가 자기한테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건 부모님을 도무지 설득할 수가 없어. 내 입장 조금만 이해해줘. 이것만 해주면 내가 결혼해서 평생 잘할게. 라고 말하는데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불임검사를 함께 진행했어요. 이렇게 말하니 간단한 것 같지만 자궁경부암부터 풍진항체, 매도 결정, 골반 초음파 등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터라 괜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여성이 35세가 되면 난소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민설아 씨가 36세죠.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는 약 10만 개로 추정되며 배란되는 난자 중 약 80%가 염색체 이상이 없는 건강한 난자일 걸로 예상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설아 임신할 수 있는 거죠? 월 평균 임신 가능성이 35% 정도이고
건강하게 분만할 가능성 약 33%입니다. 또래 다른 분들에 비해 난소 나이는 어리게 나왔어요. 숫자로 들으면 적어 보이는데 그래프랑 비교하면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예요.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이죠. 남편도 크게 문제 없다는 소견이었고 저도 노산이긴 했지만 그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죠. 그렇게 큰 관문을 넘고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불임 검사를 하기 전에는 크게 고민했지만 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한 게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댁 어른들을 볼 때도 저 애 낳는데 문제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들어서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임신에 목맨 사람 같았어요. 자기, 다음 주 수요일 배란일 맞지? 먹고 싶은 거 있어? 우리 호캉스 갈까? 아니, 나 요즘 몸살이라 좀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래? 몸살이랬나? 혹시 항생제 어떤 걸로 먹었어? 임신 준비 중이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긴 했지만 주변 친구나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은 제가 싫다고 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임신 준비를 할 때는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틀리다는 생각은 안 했죠. 얼마 뒤부터 시어머니는 한약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아가, 임신 쉽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였으면 세상에 불임이 왜 있겠어. 내가 준 약은 다 먹었니? 내 어머니 다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임신이 왜 안 돼? 너도 빨리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안다면서. 생리는 꼬박꼬박 제 날짜에 하고 있지?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지. 너네 둘이서만 알콩달콩 살면 뭐해. 애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우리 집안 송귀한 거 너도 알잖니.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아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절 아들 낳는 기계처럼 보고 있나 싶었어요. 언젠가부터는 노골적으로 손주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아들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산부인과 바꿔볼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니는 병원인데 거기 후기가 그렇게 좋대. 우리 다니는 곳도 어머니가 많이 알아보고 추천해 주신 곳이잖아. 그리고 산부인과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좋대. 그래도 한번 가볼 수는 있지. 아니면 한의원에 가볼까? 여보, 임신 준비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 알지? 나 어머니한테 자꾸 전화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진짜. 아침 저녁 기초체온 재는 것부터 장어즙을 먹는 것도 역하고 때때로 병원을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난임병원을 가면 대기줄도 길고 산정 검사도 꽤 오래 기다려야 했고요. 매월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나포 수치를 확인하는 등 2년 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임신 시도한 지가 이 정도 됐으면 난임 진단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자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인공수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시험관에 비해 여자 몸에 크게 무리도 안 가기도 하니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시술을 받기 전 정확한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했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제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전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생리가 끝난 뒤 열흘 뒤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보름 뒤 피검사로 확인을 했죠. 1차 시험관으로 임신이 되는 건 로또와 같은 확률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괜히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괜한 기대였을까요? 2차, 3차까지는 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시험관을 하는 건 어떠세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말이 법이라도 되는 것 마냥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나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지금 내 배 좀 봐. 나 원래 멍 잘 드는 거 알지? 완전 멍투성이야. 시험관은 더 힘들 텐데 견딜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자기 임신 안 할 거야? 병원 가 봤잖아. 다들 그렇게 해. 그 사람들 사정은 내가 알 필요 없고 내가 당장 이렇게 힘든데 임신해도 감당 못할 것 같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임신에 혈안된 사람처럼 굴었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즈음 산부인과에서 같이 기다리며 알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몇 달째 시험관 시술을 하시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설아 씨보다 몇 살 많잖아. 당연히 힘들지. 난 난자 채취할 때마다 공남포라는 말 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는데. 그래도 그날은 남편이랑 평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풀고 자.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천사가 오려고 일어나 생각하면 힘든 마음도 안 들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도 닥달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삐딱해져서 그렇지. 저도 제 아이를 낳아 예쁘게 키우고픈 마음은 너무도 컸으니까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결국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역시나 녹록지 않더군요. 나팔관이 양쪽 다 뚫려 있나 확인하려고 조영제를 넣거든요. 그 순간 몇 초 동안 미친 듯한 통증이 와요. 시술 전 하는 항생제 테스트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이식 다음 날 며칠을 힘들어하다 구토와 설사가 이어지더니 응급실에 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주사 바늘 때문에 배는 늘 멍이 들어 있었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병원을 가고 토하고 입원하는 몇 번의 과정 끝에 저는 결국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였던 그날 저는 정말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에게 임신이라는 걸 알렸을 때 그 무뚝뚝한 사람이 저보다 더 큰 장미꽃을 사들고 왔더군요. 설아야, 진짜 고생 많았어. 너무 힘들었지? 우리 이제 진짜 엄마 아빠 되는 거네. 임신을 하는 건 남녀가 둘이 준비하는 거라면 임신 중에서 저의 역할이 90% 이상이었죠.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었지만 임산부도 만만치 않더군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라 그런가 유별나게 입덧도 심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기분도 오락가락하는 게 스스로가 너무 싫을 정도였죠. 나 김치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다니까. 김치통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건 자기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치웠던 것 같은데 베란다에 안 갖다 놨나? 당분간 김치 좀 안 먹으면 안 돼? 밖에서 먹고 와도 되잖아. 임신 전에는 말 안 해도 뭐든 챙겨주던 남편인데 막상 임신하고 나니 태도가 변한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더니 딱 제가 그랬던 것 같아서요. 평소였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일인데 남편한테 괜히 막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기죽어서 자는 남편 모습을 볼 때나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제가 던진 말이 후회되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 김치 때문에 모질게 말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산부인과 정기 검사를 받고 남편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연애 때부터 학교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어서 언제가 좋은 시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할 때가 선생님들은 한숨 돌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그때 차에서 잠깐 데이트를 많이 했고요. 남편 기 좀 살려줄 겸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조각 케이크랑 먹을 걸 잔뜩 사갔죠. 동료 선생님이 드실 것까지 넉넉하게요.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차를 몰고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로 향했죠. 운동장을 지나 주차장으로 가는데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는데 제 차가 아니라 다른 차에 타더라고요. 클락션을 누를까 하다가 이미 차에 탔길래 그 옆 라인에 주차를 했어요. 저녁 시간이지만 옆 라인이라 마음만 먹으면 볼 수도 있는 각도였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있고 운전석에는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둘이 대화 중인 것 같아서 안 내리고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야자 중이야? 지금 통화되지?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 지금 회의 중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다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보니 둘이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라고 하기엔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틋했어요. 그렇게 몇 분 뒤 둘이 키스를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학교 주차장에서 말이죠. 그 둘이 차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어요. 그렇게 짧게 있는 게 익숙한 것처럼 여자는 립스틱을 꺼내 고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를 가다듬더군요. 자연스럽게 제 남편의 머리까지 봐주고요. 아침에 저도 안 만져준 제 남자 머리인데 마치 그녀가 와이프가 된 것 같았죠. 그렇게 가볍게 볼에 뽀뽀를 하더니 시간차를 두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한 침대를 쓰고 부부 생활을 했으니 알잖아요. 이건 연인도 잠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진짜 오래 만나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싶었죠. 둘의 행동은 그래 보였어요. 몇 분 동안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블랙박스에도 찍혀있고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여자 차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메모를 해놨어요. 집에 와서 남편의 교사 수첩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니 같은 학교 선생님이 맞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지나가면서 몇 번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학교에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여선생이 있다고요. 제가 가진 가방이랑 옷 취향, 심지어 향수 취향도 비슷해서 신기하다고 했었죠. 그뿐 아니라 좋아하는 작가나 영화 장르까지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여자는 정말 저와 비슷했어요. 큰 키에 좁은 어깨, 살집이 없는 체형, 긴 머리, 굽이 없는 신발에 무채색의 가디건까지 마치 또 다른 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구나.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남편이 바람 폈다고 확신하고 싶진 않았어요. 키스하는 걸 봤다고 바람이라고 하기엔 전 잃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미 첫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일시적인 호감에 이끌려 키스였다면 못 본 척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것만 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바람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흥신소를 써 남편의 뒤를 쾌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처럼 여성 편력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태에서 애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동료 여선생은 아주 오랜 연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은 양다리였다고 합니다. 흥신소 탐정이 가져온 한 장의 종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연애 중 그녀와도 불임 검사를 했더군요.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결정적 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 여인 저와 만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나 봐요. 결혼 후에는 둘이 만나는 오피스텔을 구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부남이니 그때부터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겠죠. 그것도 여자 이름으로 해놓고 월세는 남편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집은 따로 있고 그곳은 데이트할 때만 갔다고 해요. 평소 그렇게 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몰래 언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 관계 하나만큼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크게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차라리 술집 여자랑 한번 잤던 전 남편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될 만큼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앞에서는 고고한 척 시를 쓰고 과묵하게 있으면서 뒤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애인이랑 아지트에서 관계를 하는 걸 상상하니 정말 토할 것 같았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입으로 뭐라고 짓거리나 최종 변론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잡아댈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남자답게 인정할지 한 번만 봐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사정할지 등등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군요. 제 전남편은 술집 여자랑 잔 건 바람이 아니라고 개소리를 시전했었잖아요. 이제는 저도 막장까지 간 터라 그냥 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성대한 이혼 파티를 준비했어요. 마침 그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 인간 생일 당일 퇴근 시간에 맞춰 온 집안에 불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신이 나서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임신 중이라 힘들 텐데. 자기야, 어디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실 속 TV가 켜졌어요. 그를 위한 서프라이즈 영상이었죠. 그 시작은 제가 처음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와 짐승 같은 새끼가 둘이 키스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이 연속해서 나왔죠. 두 년놈이 여행 간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등등. 사진은 흘러 넘쳤어요. 약 3분의 시간이 지나고 영상이 끝이 나자 불을 켜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왜? 놀랐어? 케이크에 불 꺼. 이거 우리 이혼 파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결혼은 나랑 하고 오피스 와이프랑 연애는 계속하고 싶었어? 아니, 학교니까 스쿨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면 전현이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니? 지금이라도 가서 살아. 난 미련 없으니까. 설아야, 그게 아니라 난... 식탁 위에 종이 2개 있지? 사인해. 난 이미 했어. 이게 뭔데? 이혼 신고서?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임신 중절 수술 동의서?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럼 내가 이거 다 알고 네 애 낳아줄 줄 알았어? 나 만나기 전부터 그 여자 만났다며. 넌 학교 선생이라는 게 일말의 양심 같은 건 없니? 너야말로 애엄마 될 사람이 지금 이게 뭔 짓이야? 내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들어. 됐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났겠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 들다가도 너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 쑥 들어가더라. 학교 선생은 다 도덕적일 줄 알았어? 선생도 사람이야. 사람은 다 바람피냐? 그게 무슨 궤변이야. 나 너 같은 새끼 애 낳을 생각 없으니까 중절수술 동의서 사인이나 해. 맞아요. 저도 그동안 모성애라는 게 생겼는데 어떻게 중절수술을 쉽게 결정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남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몇 년 동안 4배의 주사바늘을 찔러가며 임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인간은 내가 시험관 때문에 병원 다닐 때도 그 여자 오피스텔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있던 모성애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저 짐승 같은 새끼에 집안의 대를 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전 남편과의 연은 끝났는데 애써 애를 낳아봤자 그쪽 집안에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혹여나 제가 아이를 데려와도 평생 저 인간 면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고요. 그럴 바에 아직 성별도 안 나온 아이니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요. 물론 남편 몰래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남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너 알지? 내 동의 없이 낙태하면 너 살인죄야. 그렇게 하면 너 고소할 거야. 어떻게 가진 아이인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아이였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눈은 말 그대로 돌아 있었어요. 눈에서 광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애는 안 낳아.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한 시아버지에게 아드님이 이런 엄청난 바람을 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평소 그렇게 청렴결백한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더니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에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해요. 전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께는 감정 없지만 이제 그 사람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저 그 사람 아이도 키울 자신 없어요. 그럼 아가, 아이만 낳아주는 건 어떻겠니? 네가 힘들지 않게 아이는 우리가 키울게. 석훈이랑 관계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꾸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두 여자를 만났나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면 해안을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애만 낳고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아가, 너 지금 다리에 피가? 맞아요. 전 중절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유산을 했던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만난 저의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죠. 유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괘씸함에 합의 이혼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중징계인 정직 1개월, 그리고 여자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그거밖에 안 났다는 게 전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커뮤니티에 둘의 사진을 다 뿌렸어요. 그 남자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불임 검사를 했던 과정부터 임산부였던 제가 유산한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서 올렸죠.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가 엄청났고 두 사람은 직위해체, 교사직 박탈로 2차 판결이 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이혼만은 하지 말라던 엄마의 바람과는 반대로 전 왜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가 됐을까 하고요. 엄마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상처 준 걸 내가 대신 벌 받는 걸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결정에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제 삶은 제가 가장 행복한 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